네, 안녕하세요. 고백 기울었나? 네. 오늘 이번에 원래대로라면은 4월 게임 출시 예정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이번 달 3월에도 엄청 좋은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뭐 한두 개 또 출시되면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게임이 굉장히 상당수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오시죠. 리스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보드게임 가격 올라가는 만원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3월에 소개할 게임 뭐 10만 이상 가는 게임이 없기 때문에 저 정도가 맥스일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이 쉬운 게임, 오른쪽이 어려운 게임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게임은 바로 부드 프린스입니다. 자, 팝콘 에듀에서 나온 부드 프린스입니다. 부드 프린스 라이너 크니지아 옥님의 작품이고요. 이미지가 좀 달라졌어요. 그 오픈 앤 플레이 그 팝콘 에듀에서 이미지 판권까지 다시 구매를 했기 때문에 패키지 디자인이 좀 바뀌었는데 어떤가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 원래는 이 디자인이란 말이죠. 원래 원작의 디자인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느낌? 그런 좀 주술사 같은 이런 디자인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좀 부드러워졌어요. 이미지들이. 그래서 2명에서 5명까지 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가장 베스트 인원은 5명 모두 채워서 하셔야 가장 큰 재미를 얻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트릭 테이킹 류의 게임이에요. 그 트릭 테이킹이라는 게 서로 돌아가면서 패를 냈고 가장 높게 낸 사람이 그 패를 트릭이라고 하죠. 그거를 따가는 그런 게임인데 이게 점수 방식이 제일 재밌어요. 점수 방식이 여기 있네요. 돌아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카드를 낸단 말이죠. 그리고 오픈 전에 트럼프라고 해서 여기서는 색을 하나를 뽑습니다. 그래서 시작 플레이어가 원래 낸 카드를 리드 수트라고 해서 이 색을 맞춰서 무조건 내야 되는데 시작 플레이어가 카드를 내기 전에 트럼프 색으로 오픈된 이 색을 낸 사람이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스컬킹으로 말하면 뭐 잉어 같은 해적들 같은 그런 느낌이죠. 파란색 10을 내면 다른 사람은 파란색 있으면 무조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12 뭐 낮게 내도 되고요. 6 내고 그다음에 나는 녹색이지 이거 이 패를 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숫자가 낮더라도 이 녹색 트럼프 색깔 낸 사람이 이분이 트릭을 따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트릭을 따가면 그게 1점이 되는 거예요. 트릭이. 그래서 1점이 되면은 인원수에 따라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트릭 7개, 2명일 경우는 7개인데 저희는 그냥 4, 5인 기준으로 말할게요. 왜냐면 이 기준으로 해야 재밌거든요. 3개를 따면 즉 3점을 따면 그 라운드에서 빠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1등이 3개 먹고 빠지면 그 라운드가 끝나는 게 아니고 남은 사람들이 또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빠져나간 사람은 자신의 딴 트릭 플러스 1등의 트릭까지도 같이 또 점수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빠질수록 점수가 계속 곱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렇게 눈치 보다가 마지막에 못 나간 사람은 자기가 딴 것만 먹습니다. 즉 가장 마지막 전에 빠져나가는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눈치를 계속 보다가 누군가가 빠져나가게끔 하고 내가 마지막 전에 빠져나가야 되는 게임인데 특수 카드들이 몇 개 있어요. 0은 가장 약한 겁니다. 하지만 숫자가 높은 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12가 가장 높은 숫자거든요. 인원수에 따라 좀 달라요. 4인이면은 여기 있네요. 4인이면 12까지, 2, 3인이면 10번까지, 5인이면은 15번까지 다 쓰는데 0은 이 최고의 수를 무조건 밟습니다. 그래서 15가 나와도 0이 나오면 이긴다. 그리고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이게 5나 7 같은 경우는 카드를 2개로 취급합니다. 무슨 말이냐? 5나 7로 트릭을 따면은 그게 1점이 아니고 2점으로 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원작에는 특수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7, 5는 카드를 쪼갠다라는 이런 아이콘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아이콘이 이 한글판에는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표시인가 했는데 이거 아니고 이거는 모든 그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5, 7은 나눈다라고 외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원래는 카드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조금 아쉬워요. 뭐 일러스트는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서로 저마다 취향차기 때문에 뭐 이게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아이콘이 좀 빠진 부분 5와 7의 아이콘이 빠진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이게 그러면 5, 7이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보면 누군가가 이게 뭐 그러니까 누군가가 카운팅을 할 때 5나 7로 따버리면 내가 먹은 게 갑자기 2개짜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더블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묶고 더블로가 그런 느낌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하나를 트릭을 4, 5인 기준으로 3개만 따도 되는데 하나만 트릭이 있더라도 이걸로 먹으면 순식간에 3개가 돼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은 룰은 간단하고 5명 꽉꽉 채워서 하면 눈치 보면서 진행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파티 게임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슈미트
슈미트 카드 게임이 있거든요. 이렇게 일러스트 이쁘게. 그 중에서 저 이거 좋아해요. 스컬킹도 있고 뭐 부드 프린스도 있고 하나 뱀파이어 퀸인가도 있는데 부드 프린스가 사람 대비 뭐 4, 5인 혹은 3, 4인이 모였을 때도 좀 하기 좋은 게임이라 추천합니다. 부드 프린스였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게임은 바로 위자드입니다. 위자드 이 게임 되게 오래전에 나왔던 게임이죠. 그런데 코보게에서 정식 한글판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워낙 절판이 돼서 구하기 힘든 게임인데 1984년에 와 이거보다 늦게 태어나신 분들 많잖아요. 예, 1984년에 나온 게임인데요. 역시 이것도 트릭 테이킹 게임입니다. 카드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마법사와 조커가 있고 13, 12, 11, 11 이렇게 뭐 이 트럼프처럼 1에서 13까지의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뭐 트럼프로도 대체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뭐 이게 출시가 되니까 그래서 색깔별로 4가지 색의 카드들이 있습니다. 녹색, 뭐 빨간색, 파란색, 흰색이었던가? 그렇게 있을 거예요. 노란색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역시 라운드에 따라서 종이표가 되겠어요. 3명이면 3인은 20라운드, 4인이면 15라운드, 5인일 경우는 12라운드. 예, 최소한 3에서 6인, 3에서 6인이어야 되고요. 베스트는 4, 5인. 파티 게임인데요. 자, 이거는 내가 몇 번의 승리를 할지를 정해진 라운드에서 내가 그만큼 이겨야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1라운드는 한 장, 그 라운드마다 한 장씩 받는 건 스컬킹하고 비슷해요. 1라운드면 한 장씩 받고요. 2라운드면 2장씩 받고 3라운드면 3장씩 받고 그래서 그 선 내에서 내가 몇 번 이길지 카드를 보고 정리를 하는데 그 특수 효과만 보시면 돼요. 룰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것도 특수 효과가 아까 조커가 있고 위자드가 있잖아요. 조커는 무조건 지는 겁니다. 무조건 지는 패고요. 자, 이게 전체 카드인데 이 광대들은 무조건 나면 나 이거 지지 선언하는 건데 또 광대를 냈는데 누가 광대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는 광대를 내가 지려고 냈는데 누가 또 내고 하면은 그 전에 처음에 그러니까 광대를 낸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나는 지려고 냈는데 누군가가 다 따라붙어서 이 사람이 얼토당토 이기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마법사는 가장 강한 패입니다. 가장 강한 패예요. 아, 그리고 하나를 빠뜨렸는데 이 위자드도 방금 설명한 부드 프린스처럼 트럼프라는 으뜸패가 있어요. 그래서 리드스투 선이 낸 카드 말고 저희가 이 카드를 다 나누지 않잖아요. 1라운드면 예를 들어서 한 장씩 나누고 맨 위에 있는 더미를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온 색이 트럼프 색이 돼요. 그래서 선이 낸 거 말고도 그 으뜸패가 나온 카드가 우위에 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법사들은 그 트럼프도 이깁니다. 색깔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기는 마법사들 카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자드도 처음에 내려놓은 사람이 더 우위에 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은 당연히 전 라운드에 트릭을 따간 사람이 선이 되고요. 그래서 선이 먼저 위자드를 내면은 다른 사람들이 선을 내도 무조건 이 사람이 이긴다는 거. 그 점수 계산은 내가 예측한 트릭 수 곱하기 10 그리고 20점을 또 추가로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먹고요. 그런데 만약 트릭을 실패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측 개수를. 그러면 개수는 내가 그 차이만큼 내가 예측한 트릭의 개수 차이만큼 곱하기 10점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라운드가 끝났을 때 점수가 많으면 이기는 게임인데요. 이 위자드라는 본판보다 위자드 익스트림 좀 다른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같은 느낌을 갖고 가요. 그래서 위자드 익스트림이나 위자드 확장팩이 있어요. 네, 위자드 여기 확장이 있네요. 이 확장이 들어갔을 때 좀 더 재밌어요. 근데 여기까지 내줄지는 모르겠는데 코보기에서 왜냐면은 좀 정신 없어지거든요. 게임이 이게 특수 카드들이 들어가면서 뭐 이거는 무조건 뭐 이거 나오면은 폭탄 같은 경우는 그 트릭은 무조건 파괴 뭐 이런 식으로 특수 카드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소개하고 있는 위자드 본판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맛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위자드였고요. 세 번째 소개할 게임은요 바로 파라노말 디텍티브입니다. 파라노말 디텍티브는 저희가 1월이었나요? 와디즈 펀딩으로 그 만두게임즈에서 진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고 아마 3월 중으로 배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제작 기간이 늦어져서 딜레이 되고 있는데 조만간 도착이 되면 그 뒤에 남은 물품들은 이제 또 정식으로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글판으로 나와주면 뭐 고마운 게임인데 자, 게임의 역할은 유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령이 그러니까 죽은 거죠. 죽은 유령이 있고 그 유령이 나머지 4명의 탐정에게 내가 어떻게 어디서 뭐 왜 죽었는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맞춘 사람과 유령이 누군가가 정답을 맞추면 유령과 그 맞춘 사람이 승점을 얻는 실은 뭐 이게 이런 게임은 점수가 의미가 없죠. 파티 게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지나가는 건데 뭐 이렇게 원래는 영문판 영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글판은 이게 자음과 모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유령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대로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참아야 그 탐정들이 한글판 올라왔네요. 케빈님 만두게임즈 대표님께서 올려주신 이미지인데요. 그 나머지 사람들을 탐정들은 그 카드를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들을 어떠한 기능들로 나에게 설명을 해주는지 그런 카드를 내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뭐 갑자기 소리를 쳐가지고 설명하기, 혹은 뭐 노끈을 이용해서 노끈을 가지고 설명하기, 아니면 아까 이 보여드린 이런 판으로 이 카드들로 나서 설명하기, 혹은 그 우리 뭐 분신사바 같은 거 있죠. 분신사바처럼 그 상대방의 손을 잡고 메모지에 유령이 그리기, 뭐 그런 건데 중요한 건 뭐 이름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뭐 소리 지를 때 나 어디서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안 돼요. 정확한 명칭은 안 되고요. 그 뉘앙스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령은 처음에 이런 카드를 받게 돼요. 내가 왜 어떻게 어디서 뭐 죽었는지 이미지상은 안 나오네요. 그래서 그런 카드들 보고 유령은 그걸 보고 내가 전달하는 건데, 그거 외에도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노끈, 이걸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깃털펜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펜으로 그리는 거고요. 볼륨 체커처럼 되어 있는데 색깔을 말한다든지 뭐 무겁고 가볍고 뭐 빠르고 느리고 이런 것들로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의 그런 전달 방법들이 있어요. 상대방 뭐 등에다가 이렇게 그 사람 등에다만 설명을 하는 게 있다든지 해서 좀 재밌게 왁작지껄 파티 게임인데, 뭐 추리를 하는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다양한 이게 뭐 그 그림 게임류가 갖고 있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림 게임류가 이게 뭐라고 너 왜 이렇게 설명해 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을 잘 추리물에 녹여냈다는 점이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펀딩 가격도 굉장히 착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성황리에 펀딩을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여기 있네요. 누가 뭐 어떻게 뭐 그런 거 같은 5가지 얘기가 이유가 있는데 추측을 하고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저마다 이렇게 가림막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협력을 하면서도 자기가 찾아낸 정답들은 이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 돌아가면서 힌트를 물어보는데 그 힌트를 물어보는 것이 다 공유가 되거든요, 실은. 서로 또 4명이서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 거 같지 않아? 저런 거 같지 않아? 막 하면서 또 드리블을 잘 해야 되는 게임이긴 한데 막작지껄하게 팀 호흡 맞는 사람들과 하면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보드라이프에서 한번 이 게임을 라이브로 진행한 적도 있고 룰 영상도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임인지 알아보시기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걸 보시는 게 제 설명보다 좀 나을 수 있어요. 한곰님의 설명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게임은 워터게이트입니다. 역시 코보게에서 나오는 게임인데요. 아마 뭐 출시 확정은 아닌데 이미 거의 뭐 4월 늦어도 4월쯤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임입니다. 예, 워터게이트라는 게임은 그 닉슨 대통령의 스캔들을 주제로 다룬 게임인데 황투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황투처럼 1대1 게임인데 황투는 뭐 소련과 미국을 전장터를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소련과 미국이 나뉘어서 싸우는 거라면, 이거는 이 닉슨 대통령과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하죠, 이게 신문사 국장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국장이 조사 찾아가는 것을 그 단서들 찾는 걸 방해하고, 이 빨간색이 이제 뭐라고 하죠, 이게 뭐 파워 토큰인가요? 그래서 5개를 먼저 모으면 이 파워를 먼저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모으면 이기는 게임이고요. 그 신문사 국장 쪽은 이 지도를 보면 이게 이제 보드판이거든요. 보드판을 보면 여기에 있는 이 폴라로이드 사진 쪽이 기자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 기자라기보다 뭐라고 하죠? 이제 증인들. 그 증인들이 이런 곳으로 나오는데, 증인들 사이사이 끝내 뭐죠? 정보 카드들이 부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예, 이렇게 있죠. 노란색, 파란색, 뭐 녹색, 이거 파란색 있고 이런 것들을 그 노끈에 맞게, 예, 이렇게 위치에다가 배치하게 됩니다. 녹색은 녹색에다만 놓고, 그래서 그 증인들이 이 녹색 뭐 이어져서 닉슨으로 향하고, 다른 기자가 또 증인 이어 닉슨으로 향해서 이렇게 2개의 증인이 한 곳으로 이어지면은 그 국장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줄이 쳐져 있잖아요. 증인들이 나와도 닉슨이 어떤 카드들을 통해서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입막음을 당한 거죠. 더 이상 증언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무시무시한 게임이기도 하죠. 그래서 서로 수싸움인데 돌아가면서 카드를 내면서 하는 게임인데 재밌는 게 주도권이라고 해요. 흰색은 주도권인데 흰색을 서로 밀 수도 있고요. 황투처럼 줄다리기 방식이에요. 내가 점수를 따면 이쪽으로 오고 상대편이 점수를 따면 여기서 또 역으로 한 칸을 가고 하는 방식인데 게임이 라운드가 끝났을 때 이 주도권 타일이 내 쪽에 있으면 이게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5장을 받고 상대편은 4장을 갖고 시작하고 내가 먼저 시작하고 그래서 선을 갖고 가고 이 빨간색 파워 토큰이 상대 쪽에 가 있으면 상대가 먹고 내 쪽에 가 있으면 내가 먹습니다. 그런데 뭐 역할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만 닉슨은 이게 5개가 있어야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최대한 끌고 가야 되고요. 국장은 이게 5개 먹는다고 해서 이기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증인들과 증거 타일들을 통해서 닉슨으로 향해야 되기 때문에 5개가 먹어도 이기진 않지만 다만 이게 늘어날수록 3개째부터 효과들이 발동됩니다. 패시브가 3개, 4개, 5개는 조금 더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게끔 스노볼이 굴러갈 수 있게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게임들은 뭐 황투만큼 어렵진 않아요. 보시면 카드 이게 이제 플레이버 텍스트고요. 이게 이제 한글화가 되는 거니까 저희는 나오면 카드를 보면 이렇게 녹색 카드 증을 2개 하거나 이 흰색 주도권 타일을 2개 가거나 뭐 그런 식이에요. 혹은 이거를 쓰거나 밑에 이벤트 효과들이 있어요. 이거 좀 뭐 도구로 써 있어가지고 이벤트 효과를 쓰는데 이렇게 주황색 같은 경우는 조금 센 카드예요. 그래서 아마 뭐 하면은 이 카드를 버려야 된다. 원래는 쓰면 디스카드가 돼서 다시 셔플을 하고 내 손으로 돌아오는데 이 이벤트로 사용할 경우는 게임에서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불리하다 싶을 때 어쩔 수 없을 때만 써야 되고요. 이 위에 영향력으로 썼을 때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9장 뭐 주도권을 전에 준 사람은 5장, 주도권이 없는 사람은 4장을 하니까 선부터 선후, 선후에서 또 선으로 끝나죠. 그렇게 되면 1라운드가 끝나는 거고 처음에는 이 증거 타일이 이렇게 3개가 올라오는데 재밌는 게 이 증거 뒷면이거든요. 이게 앞면으로 하면 이렇게 컬러가 보여요. 이런 식으로 이게 뒤집으면 이 색이에요. 그런데 닉슨만 이게 무슨 색인지 봐요. 처음에. 그래서 이걸 슬쩍 봐서 아 빨간색, 노란색, 녹색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상대편을 견제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뒤집은 거는 길 막은 거예요. 이 닉슨이 정보를 이렇게 은폐한 거죠. 이것도 줄 그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이 노란색으로 이어서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줄을 끊는 거죠. 아니면 정보를 끊거나 해서 누구는 정보를 찾아가고 닉슨은 그 정보를 차단하고 하는 그런 좀 재미난 실제 이야기를 다룬 재미난 정치 게임입니다. 1대1로 아까 황투보다는 플레이 타임이 좀 더 짧을 것 같고요. 30분에서 60분이네요. 그래서 풀타임은 황투보다 짧고 다만 황투 같은 느낌으로 서로 줄다리기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게임이에요. 그 워터게이트 그럼에도 그런 1대1 게임인데 가격선이 조금 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좀 착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고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근데 번역이 또 아무래도 또 번역권이 많을 수도 있어서 그래도 조금의 좀 할인가로 저만큼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게임은 역시 코북에서 나오는 아줄 여름정원입니다. 썸머 파빌리온인데 난이도 지금 뭐 워낙 지금 앞으로 앞선 소개한 5게임들 4게임들 자체도 난이도가 낮지만 역시 아줄이 갖고 있는 난이도보다는 원투보다는 살짝 높아요. 살짝 높지만 원이 워낙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2가 살짝 아쉬움이 있었는데 3는 그 2의 아쉬움을 상쇄하고 원만큼의 재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줄 썸머 파빌리온입니다. 게임 방식은 그 핵심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폭탄 돌리기 방식. 내가 하나 가져가고 뭐 이건데 조금 달라졌구나. 여기는 조커 타일이라는 게 나와요. 라운드마다. 첫 번째 메인판에 라운드마다 이 라운드가 지나가거든요. 너무 작은데 이 라운드마다 그 해당 3개 조커가 돼요. 그래서 이 원형에서 가져갈 때 그 조커까지 같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1 같은 경우는 녹색을 가져가는데 그 색상 다 그리고 이 조커까지 가져가고 나머지는 가운데로 버려지게 돼요. 그 방식은 아주라고 똑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것도 가져가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가져가는데 선 타일이 있잖아요. 역시 그 선 타일을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다음 라운드 선이 되고 여기 선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져가서 이제 배치 방식이 1, 2, 3가 다 다른데 3는 재밌는 게 보면은 여기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렇게 1, 2, 3, 4, 5, 6. 각 색깔별로 1, 2, 3, 4, 5, 6, 1, 2, 3, 4, 5, 6. 그래서 내가 타일을 가져왔을 때 가져온 수만큼 여기다가 다 배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거 같은 경우 이 보라색을 3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보라색 3개를 가져왔다는 뜻으로 하나만 이 3에다가 놓고 나머지 2개는 이 통에다가 버립니다. 버리는 통이 있어요. 어딨냐? 타워 여기다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라운드에 하나씩만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가져온 색깔별로. 한 라운드에 하나라기보다 그렇죠. 한 색깔은. 그래서 뭐 채워지다 보면은 6에다가 놓으려면 내가 이 주황색 6개를 가져와야 5개를 버리고 하나는 여기다 놓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가운데에 놓는 타일들은 내 턴에 하나만 놓을 수가 하나가 아니고 그냥 아무 색이나 하나씩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조커 공간인데 단 이 6개의 색이 다 다른 색이 돼야 돼요. 내가 뭐 여기다가 주황색을 놨으면 이 다음번에는 주황색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놓게 되고 그렇게 메꿔지다 보면 이런 공간들이 채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앙에 여기 중앙에 있는 이 보너스 중에 하나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그라미를 채우면 1개, 이렇게 석상을 채우면 2개, 자물쇠를 하면 3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놓는 즉시 내가 만약 놓았을 때 인접한 타일만큼 점수를 먹어요. 그리고 이 모퉁이에 4개가 있는데 더 이상 내가 놓을 수 없으면 패스를 하게 되는데 4개까지는 킵이 됩니다. 내가 색깔을 이렇게 킵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다 버리고 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은 옛날 아줄처럼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옛날처럼 갑자기 막 우주장창 먹어가지고 폭탄이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막은 것 같아요. 막고 많이 먹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뭐 6개를 6을 채우려면은 6, 5를 채우려면 그만큼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요 자물쇠 잠그려면 6으로 막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3개를 또 보너스로 가져가는 그런 밸런스들을 맞춰가지고 생각보다 밸런스가 좀 맞춰진 아줄 시리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성이 좀 강화됐어요. 1이나 2보다는. 그래서 이것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타일이 있다 보니까 가격적인 게 또 어떻게 나올까 역시 좀 기대가 됩니다. 아줄 서머 파빌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게임은 갓 오브 워 카드 게임입니다. 갓 오브 워 이거 뭐 플스 게임으로 나온 비디오 게임인데 요즘 추세가 확실히 그 비디오 게임들도 보드 게임화하는 그런 추세들이 좀 생겨서 갓 오브 워가 카드 게임으로 나왔다 해서 저걸 어떻게 살렸지? 라고 생각하고 게임을 플레이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박합니다. 이게 보드엠에서 지금 가격 33,800원에 3월 20일까지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추가 상품은 카드 슬리브, 매트 뭐 이런 거 같이 판매하고 있고요. 한번 살펴보면 이 영상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고요. 비디오 게임이랑 잘 섞어가지고 잘 만들었는데 게임이 재밌는 메커니즘은 파노라마 이 카드들이 펼쳐지고 여기서 하나씩 자기의 말들을 놓고 액션을 시행하는 협력 게임인데요. 퀘스트는 이렇게 섞어가지고 역삼각형으로 6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걸 무조건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분기점이 생기죠. 분기를 가고 또 여기서 분기를 가는데 카드를 하나 가면은 옆에 이 카드는 하나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뒤집어서 이 라운드에 효과가 주어집니다. 약간 안 좋은 효과들이 있겠죠. 어떤 걸 선택해도 나머지 카드가 주어지는 효과들이 디버프를 받는 거고요. 카드 방식은 내가 여기다 놓고 난 이 줄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다 놓은 애들은 이 줄을 공격하고 그런데 영웅은 활성화 처음에는 이동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다 놨던 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면 뒤에 빠지고 보조로 빠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턴에 하나가 되고 행동 카드는 이 공격 카드들이 갖고 있는 게 이렇게 공격이 있습니다. 근접 공격, 그다음에 원거리 공격, 근접 플러스 혹은 원거리 공격 해서 숫자가 있는데 이렇게 속성만 있으면 안 돼요. 속성하고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 있지만 원거리 공격을 썼다 그러면 이 뒤에다가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공격할 때 이 주사위를 던져요. 적들은 내가 공격을 3을 때렸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2나 0 이런 식으로 방어가 막습니다. 들어가고요. 얘는 체력이 6, 그 다음에 원거리 1 이런 뜻이에요. 얘는 체력이 6이 되면 얘가 죽고 얘는 원거리 공격 턴이 됐을 때 원거리 공격으로 나에게 1씩 데미지를 입히는 거고요. 얘는 근접인데 피통이 4개인데 근접 공격은 3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격을 할 때마다 분노 트랙 이게 이제 분노 게이지가 차는데 분노가 차면은 특수 능력들이 사용됩니다. 효과가 내 피통 그리고 어떤 효과 이게 재밌어요. 이제 게임의 효과처럼
어떤 효과 일부 장면에 있는 상호 지점으로 가면은 뭐 깠을 때 뒤집어지거든요. 그걸 깨면은 그럼 뒤에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어떤 공격 보너스를 하거나 상대편을 뭘 하거나 그런 효과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적들도 날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적들이 때릴지는 카드를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카드는 나중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시장 카드처럼 되고요. 여기 위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그려진 해당 열의 공격 그 카드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얘는 원거리 공격 1로 때리고 얘는 근접으로 1을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방어 카드가 있으면 방어로 막을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서로 카드를 주고받고 하는데 솔풀 모드가 따로 있어요. 솔풀 모드가 얘 그 원래 우리가 PC 그 플스로 하는 것처럼 크레토스랑 아들이 돼서 아들은 보조로 항상 원거리 해주로 서포팅을 해주고 얘는 근접으로 크레토스가 근접 공격으로 가서 이렇게 둘이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액션의 핵앤슬래시 게임이잖아요. 이게 실은 뭐 돌아가면서 막 부수고 때리고 하는 게임인데 그런 느낌을 카드로 잘 살린 것 같아요. 쉽게 협력이지만 막 서로 머리 써서 네가 이거 해 라기보다는 그냥 가서 호쾌하게 카드 내려놓고 부수고 하는 어떻게 보면 메이지 나이트의 그런 게임 방식을 살짝 간소화한 듯한 느낌도 들어요. 예. 왜냐면 방식들이 뭐 카드로 왜냐면 주사위를 굴리고 내가 공격력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덱 빌딩이죠. 덱을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해서 상대방을 좀 처리하는 거라서 살짝 미니멀화된 메이지 나이트 같은 느낌도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1에서 4인까지 진행할 수 있고요. 가격이 33,800원. 지금 20일까지는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은 뭐 갓오브워라는 게임을 비디오 게임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감흥이 그렇게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게임에 있는 보스들과 그런 이미지들을 그대로 차용한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뭐 해봤으면 와 이걸 이렇게 살렸네라는 감흥이 더 클 텐데 이런 원작을 기반으로 한 게임들이 다들 그렇잖아요. 그 원작을 알지 못하면 살짝 감흥이 덜할 수 있다는 점. 갓 오브 워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임은요 바로 엠파이어 오브 더 노스입니다. 북방의 제국. 이게 뭐 임페리얼 세틀러 확장인데 스탠드얼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자, 임페리얼 세틀러는 이게 원작을 해보신 분은 조금 이해가 쉬울 텐데 그 원작을 해보신 분들도 살짝 바뀐 점이 있어요. 원작은 뭐 카드를 가지고 내 마을을 하고 뭐 자원을 받고 뭐 그런 방식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차이가 나라 대신 그 클랜입니다. 이 6개의 클랜이 생겼고요. 그래서 6개를 가지고 내 부족을 가지고 뭐 역시 점수를 25점까지 먼저 먹는 게임이에요. 25점을 먼저 누군가가 도달하면 게임이 끝나고 그 나머지 카드들의 뭐 보너스에 의해서 점수를 먹는데 점수를 많이 먹으면 되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자원이 원래 원작은 3개, 돈 빼고 3개였나? 그랬을 거야 아마. 돌, 뭐 나무, 식량 이렇게만 있었는데 이게 뭐죠? 뭐 상어인가? 뭐 물고기 아무튼 물고기랑 양 두 가지가 더 생겼어요. 두 가지가 더 생기고 돈은 여전히 이 나머지 자원들로 되는 조커가 되고요. 그리고 일꾼들로 생겨서 일꾼들을 통해서 뭐 카드들을 활성화하는 요소들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뭐 이게 이제 항해를 떠난다는 테마가 있어서 이제 이걸 놔요. 토큰들을 서로 일꾼 토큰들을 넣고 그리고 공격 토큰도 뭐 예전에는 임페리얼 세틀러 원작은 이 공격을 통해서 상대편 기지를 이렇게 부술 수가 있었거든요. 부숴서 그거에 대한 전리품을 챙겨서 보너스를 얻고 약간은 이 그림은 귀여운데 생각보다 폭력적인 좀 파괴적인 게임이었는데 이 게임은 상대편 뭘 부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 컴포넌트 봐요. 신박하네. 태우고. 양들이 식량 먹는 여담이지만. 그래서 항해가 이렇게 항해 카드들이 깔리고요. 서로의 배를 놓고 배를 놓으면서 이 항해를 액션을 수행하고요. 뭐라 그래? 액션 칸들이 생겼어요. 액션 칸들이 5개가 생겨가지고 다른 토큰을 2개씩 놓고 두 개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놓고 그 액션들을 수행하는 겁니다. 뭐 수학을 한다 그러면 내 카드에 있는 수학 액션들을 수행하고 뭐 탐험을 한다 바다를 떠난다 세일 하면은 여기에 바다를 놓고 해서 2개씩 액션을 수행하는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내 이제 기본 마을들이고 카드들을 내 크루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뭐 결국은 약간의 운빨도 물론 있죠. 내가 원하는 카드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카드가 나오면 내 이 마을들을 점점점 확장해 나가고 빌딩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어떤 이 빨간색 글씨들은 어떤 액션을 수행했을 때 이걸 수행한다라는 그런 보너스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똑같이 맞추면 그 액션 칸을 갔을 때 얻는 효과들이 생기고요. 아우, 쿠툴루용 아니에요 이거? 갑자기. 예, 그래서 6개라고 여기 있네요. 예. 수학하고 뭐 건설을 하고 뭐 항해를 떠나고 모험을 떠나고 이건 뭐야? 게임을 저도 뭐 해보진 않아서 룰만 룰도 이게 뭐 실상 영문 룰북이어서 한글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원작 그 임페리얼 세틀러를 해봐서 아 뭐 이게 이렇게 빠졌고 들어갔구나는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 재밌는 요소가 뭐 일꾼이 카드에 들어가서 카드에 올라가야 일꾼이 수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일꾼을 쓰면 이쪽에다가 배치를 하거나. 근데 그런 일꾼들을 다시 살리는 카드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게 단점 아닌 단점이 공간 많이 차지합니다. 요즘 3인만 해도 카드를 깔아놓을 공간들이 너무 많이 차지해서 이게 아마 2인 베스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재밌는 게 3인까지밖에 안 돼요. 3인까지밖에 안 돼요. 4인 대전이 안 되고 1에서 3인데 베스트는 2인. 두 명이서 했을 때 좀 재밌는 게임입니다. 옛날 임페리얼 세틀러는 뭐 둘밖에 안 하면 내가 상대편을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분 나쁜 점이 있었지만 이거는 뭐 약간 상대편을 공격을 해도 그냥 뭐 그 턴에 못 쓰게끔만 하는 그러니까 건물을 완전히 부수지 않고 살짝 퍼지시키는 그런 효과들만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이 게임 말고는 아 뭐 이 게임만 해도 스탠드 언론으로 뭐 다른 충분한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꼭 뭐 내가 임페리얼 세틀러를 안 해봤는데 이거 할 수 있나요? 혹은 뭐 임페리얼 세틀러 먼저 해보고 넘어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임페리얼 세틀러 본판보다 이 게임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도 뭐 좀 듣고 있어서 그냥 안 해보신 분들도 처음부터 이 게임으로 접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특별히 이렇게 솔로용 모드가 또 따로 생기기 때문에 한번 해서 1인 플로도 해보시고 룰 익히시고 2인으로 하셔도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엠파이어 오브 더 노스까지였고요. 다음 게임은 뉴 프론티어입니다. 이 게임 오래 기다리고 있었죠. 언제 나오나 했는데 난이도가 이제 조금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번 3월에 나오는 게임들은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가 살짝 낮은 위주의 좀 하기 쉬운 편한 게임들의 포지션의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요. 앞으로 소개할 게임들은 그나마 난이도가 좀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류는 아니에요. 재밌는 점은 최근에 롤포 더 갤럭시가 또 나왔죠. 롤포 더 갤럭시의 그 테마를 갖고 있는 레이스 포 더 갤럭시. 예, 레이스 포 더 갤럭시의 테마가 롤포 더 갤럭시로 가고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유프론티어인데요. 재밌는 점은 그 레이스 포 더 갤럭시가 실은 푸에르토리코 푸에르토리코에서 변주된 산주왕이라는 그 카드 게임을 변주해서 나온 건데 재밌게 이번 뉴 프론티어는 다시 푸에르토리코의 그 테마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로 하고 주사위로 하던 롤포더 갤럭시 혹은 레이스포더 갤럭시의 그 갤럭시 테마를 보드게임화한 거죠. 이게 재밌게 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보드판이 생겼고요. 마치 그 푸에르토리코의 그 건물을 짓듯이 이 기술 개발 타일을 건물로 짓고요. 그다음에 행성들을 가져와서 탐험을 하고요. 정복을 하고요. 근데 그리고 또 푸에르토리코의 핵심이죠. 이 액션 카드들 직업 타일들을 역시 여기서도 루프론티에서 고릅니다. 내가 고르면 선은 그 효과를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액션을 수행하는 방식인데요. 푸에르토리코에서 가장 큰 뭐 단점이랄까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선 위치. 그게 뭐 어쩔 수 없거든요. 내 왼쪽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라는 점이 어쩔 수 없는 푸에르토리코의 단점이었어요. 갖고 있는. 그래서 견제하는 스타일이 사람이 왼쪽에 받으면 내가 너무 견제를 받고 뭔가가 킹메이커가 되는 역할들이 좀 많아졌는데 이건 그걸 하나 개선한 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선 마커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액션을 수행하면은 반절씩 한 칸씩 갑니다. 그러니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나 액션 수행했다. 그리고 뒷사람하고 또 뒷사람하고 하는 방식인데 액션 중에 선을 먹는 액션이 있어요. 내가 다음 턴 선을 먹는. 그럼으로 인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돈다가 아니라 이 선마커에 따라서 1, 2, 3등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완전히 잡았다고 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겠다 싶으면 선을 어쩔 수 없이 가져와서 내가 선을 먹는 그런 게 생겼다는 점 하나만으로
조금 뭐랄까 전략적인 노선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꾼이 생겼어요. 푸에르토리코의 일꾼들처럼 일꾼들도 생기고. 그래서 처음에 행성들을 가져오면 행성들을 깔아놓고 그 중에 선이 먼저 하나 가져가고 가져오면 선을 여기다 놔요. 행성을 뒤집어서 흑백으로 놓고 그것을 정착을 시키면 이제 이쪽으로 돌려놓는데 돌아가면서 한 번 가져가고 선은 한 번 더 가져가는데 남은 걸 가져간다는 점. 그래서 남은 걸 가져가고. 그래서 게임 끝나는 조건은 역시 뭐 승점칩 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혹성이 이 정복 지역이 여기까지 가거나 혹은 건물 타일을 짓다가 건물 타일이 빨간색을 넘어가면 처음부터 빨간색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 파란색을 다 채우고 난 뒤에 빨간색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프레처럼 한 칸짜리 말고 두 칸짜리 건물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이런 게 점수죠. 이제 여기 써 있는 거 이게 점수가 되고 이거는 이제 비용이죠. 이 크레딧으로 카드를 산다는 점이 달라졌죠. 네, 그래서 돈 먹는 거, 뭐 돈 추가로 하나 더 맞고 한다는 그런 보너스. 그 다음에 이미지는 여전히 뭐 그 갤럭시 세계관의 이미지들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생산을 했을 경우 자원이 생기는 점도 똑같습니다. 그 원형에 있는 건 무조건 생산이 되고 보너스 선이 가져왔을 경우에 한해서만 이 겉에 테두리의 색깔에 자원이 생긴다는 점. 그리고 자원이 뭐 카드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자원이 생겼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격이 이제 좀 올라가는 요소가 생긴 거죠. 왜냐면은 콤포넌트 생겼죠, 보드판 생겼죠, 뭐 자원 토큰도 아니고 자원 플라스틱으로 생겼죠. 자원이 또 똑같지가 않아요. 이게 크기가 좀 달라요. 자원이 나와 있나 여기? 자원이 이게 지금 원래 1, 2, 3, 4잖아요. 이 그림처럼 파란색 자원, 노란색 자원, 녹색 자원, 노란색 자원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여기 맞네요. 이게 파란색, 노란색. 그래서 실제로 그 자원 토큰이 파란색이 노란색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색깔이 좀 다른데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비용이 증가되는 요소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판매할 때, 이거는 이제 판매할 때네요. 보너스로 승점을, 이 선을 가져간 사람은 보너스로 1점을 더 먹고, 상품을 팔면, 이건 하나, 똑같습니다. 푸에르점 1, 2, 3, 4. 5가 없죠. 여기는 이제 4개로만 하고, 그 다음에 파워, 컨슘, 상품을 받는다. 이 행성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거 여전히 좀 재밌는 게 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력이라는 수치는 내가 건물을 통해서건 아니면 이런 행성을 통해서 내가 무력이 높아지면은 그 무력으로 가져오는 것은 예전처럼 역시 돈을 내지 않고 비용을 내지 않고 공짜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기존에서 계속 레이스 포 더 갤럭시건 롤 포 더 갤럭시건 계속 이어왔던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메커니즘만 살짝 바꾼 거죠. 역시 푸에르토리코처럼. 그러면서 선이 생기고 그래서 그 시리즈를 좋아하는 분들과 푸에르토리코의 향수를 조금 그리워한 왜냐면 푸에르는 이제 너무 고인 게임이 됐기 때문에 그런 향수를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정말 취향 저격하는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게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특히 이제 한글화가 필요가 있는 게 이런 기능들을 막 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뉴 프론티어였습니다. 다음은 제노타입입니다. 이 게임은 뭐 한글화가 되고 뭐 그런 게임은 아닌데 재밌게 보드엠에서 킥스타터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월 9일까지인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가격이 59,000원인데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데 이건 일반판. 보면 옵션에 디럭스가 하면 23,000원이 추가돼서 82,000원 됩니다. 예. 이거 좀 가격 보고 했는데 아쉽네요. 그리고 방식이 이제 중요한 게 뭐 게임을 모르기 때문에 저도 셋 컬렉션, 드래프팅, 테크트리 일꾼 배치인데 일꾼 배치가 주가 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 삽이 일꾼처럼 삽을 놓고 뭐 액션들을 수행하고 이 8개의 제놈 서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전자 배열이 있고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어요. 또 대문자, 소문자. 그래서 뭐라고 하죠? 꽃 타일들을 가져오면은 요것들을 4가지의 방식으로 이렇게 4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그거의 유전자들을 가져와서 완성시키는 그러면 점수가 되고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이 그래요. 근데 일러스트가 너무 취향 저격이고 꽃이라는 테마와 유전자 컴포넌트가 또 이게 일반판 컴포넌트입니다. 지금 일반 $39. 이 가격이 배송비 포함이에요.
39달러가 어떻게 59,000원이 돼? 라고 할 수 있는데 39달러에서 배송비 포함 뭐 50달러 지금 이게 그리고 디자인은 뭐 결정되지 않았다. 마무리되지 않았고 가격, 판매되는 가격들 주판으로 이렇게 재밌게 표시했고요. 꼭 깔리는 곳. 삽을 내가 일꾼 놓고 이걸 가져오던지 뭐 그런 액션들인 거죠. 일꾼 놓고 도구들을 가져오던지 일꾼 놓고 꽃을 가져오던지 아니면 여기다가 뭐 일꾼 놓고 내 거 주사위 액션 쓰던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럭스는 그럼 뭐가 바뀌냐? 역시 메탈 코인 들어가고요. 글라스 이게 이제 투명하게 아니 보이게끔 나오고 뭐 라운드 마커 생기고 이게 이제 나무로 바뀐다. 이게 뭐 종이로 놓는 건데 이 나무로 바뀌었다 해서 컴포넌트가 좀 더 뽀대나게 바뀐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치 골이 모두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스트레치 골이 디럭스 분들에 한해서 이것도 커지고 뭐 나무도 이거 우분으로 바뀌고 주사위가 커지고 뭐 그런 효과들이 있다고 하네요. 실크 스크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아 이것만 컬렉터즈 에디션 올리 이렇게 써 있는 것만 그건가 봐요. 디럭스만. 근데 다 이것만 붙어 있는. 아 이런 것들은 그냥 다 포함되는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은 일반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실크 스크린은 디럭스. 그리고 여기 있네요. 이렇게 타일 패턴 오버레이 되는 거는 컬렉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주판이 원래는 투명하지 않죠. 그냥 뭐 나무 테스트하는 거 봤을 때는 그냥 나무로 올려놓더라고요. 나무 컴포넌트로 올렸는데 이게 밑에가 보이게끔 글라스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제노타입인데 배송일이 언젠가요? 이게 3월 9일까지인데 배송일은 배송 예정일이 2020년 10월입니다. 그런데 뭐 아시죠? 이런 킥스타터 제품들이 10월에 배송이라고 해서 10월에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받으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배송비 포함이고 메인 지역 다음 배송인 15달러 정도로 책정됐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거죠. 원래는 킥스타터에서 배송될 때 아시아권은 비싸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보드엠에서 대량으로 가져오고 담당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받은 것 같아요. 이런 프로젝트 좋은 것 같아요. 킥스타터 꼭 왜냐면은 이왕 킥스타터 개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배송비까지 하면 더 비싸게 구매를 해야 되고 뭐 AS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구매 대행을 통해 가지고 해주시는 것도 보드엠의 좀 매력적인 뭔가 시스템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이 있네요. 그레고르 맨델, 뭐 테마는 맨델로, 그다음에 플레이어는 종자 모양, 꽃색, 줄기색, 식물 높이와 같은 식물이 부모로부터 주요 특징을 어떻게 물려받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그리고 라운드는 작업자를 배치하고 주사위를 드래프팅해서 첫 번째를 뽑지만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일꾼 카드나 아까 카드 업그레이드 카드를 가져서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5라운드가 끝나면 점수가 많은 사람이 된다는 게임. 플레이 타임은 45에서 90분. 기회 한 3점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저기다 놓은 것도 시간대가 이 정도면은 그리고 또 매력적인 건 2인인 불이 가능하고요. 5인까지 커버가 가는 게임이라는 점. 5인 커버하는 게임 좀 드물잖아요. 한 게임이. 그런 애매한 인원수까지 커버한다는 점도 장점이고 또 식물 테마 관심 있는 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노타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 게임은 나와줬으면 해요. 3월에 워낙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데 뭐 예전에도 나온다고 말을 해서 나오지 않을까 하고 리스트에 넣어봤습니다. 바로 크리스탈 팔라스입니다. 카리님의 그 브레인스타에서 전에 1월에 펀딩을 했던 프레타포르테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아마 이것도 선주문을 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레타포르테가 예정대로 배송이 되거나 혹은 뭐 선적이 떴다라는 공지가 뜨면 아마 3월 중에 크리스탈 팔라스도 공지를 하지 않을까 보디피아를 통해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3월달쯤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뭐 이미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얘기를 해서 넣어봤습니다. 아니요, 크리스탈 팔라스 가장 난이도가 있는 게임이고요. 그러면서 재밌는 게임이죠. 이 게임은 주사위로 하는 일꾼 배치 게임입니다. 많은 일꾼 많은 한 가지 판을 봐야 되는데 한 가지.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액션 칸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내 판이 저마다 다른 나라를 받고요. 주사위를 던지지 않습니다. 주사위 눈을 내가 정해서 그 눈으로 들어가는 이 제한 칸들이 있거든요. 그 칸으로 주사위를 놓고 그 칸의 액션을 수행하고 그렇게 단순한 방식인데 어려운 점은 주사위 눈금이 그 고용비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6을 놓으면 좋겠지만 $6를 내야 된다는 점. 뭐 6파운드겠네요. 이게 영국
게니까 6파운드를 내야 된다는 점. 그리고 2를 내면 1파운드. 그런데 다만 주사위를 낮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칸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눈금이. 그리고 재밌는 요소가 먼저 여기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4는 주사위 4를 여기다가 4를 배치하면 다른 사람은 3에다가 놓치면 여기다가 6을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3 이상이니까. 4, 6, 1 배치되면은 실은 액션 칸은 이렇게 두 자리밖에 없을 때 이 논 주사위 중에 높은 숫자가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눈치를 보다가 6을 여기다 놓더라도 내가 이 액션을 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필요해. 그럼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굉장히 재밌는 메커니즘입니다. 그거 먼저 깔아놓고 까는 거는, 그리고 혜택은 물론 이 놓는 주사위 칸마다 혜택이 좀 다릅니다. 마지막에 놓을 때 뭐 돈을 더 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이 칸에다가 놓으면 뭐 일꾼 하나, 쪼술 하나 올 수도 있다. 그런 액션들도 있고요. 근데 칸들이, 보드판들이 액션이 저마다 다 유기적으로 달라서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너무 설명이 길고요. 간단히 설명하면은 뭐 박람회를 테마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직원 카드들도 가져와야 되고요. 게임 중에 사용한 컴포넌트는 이렇게 톱니바퀴와 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원을 가져오려면 톱니바퀴 둘과 하나, 연구를 데려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콤보가 있습니다. 23번의 그 기술, 특허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특허를 갖고 있으면 4점을 먹는다. 이 별이 점수예요. 그리고 라운드는 총 5라운드긴 한데 그 연도가 있습니다. 1949년, 1950년, 1951년. 이렇게 총 3가지, 그러니까 뭐 초기, 중기, 말기라고 보면은 처음에 먼저 가져오면 15점. 이런 식으로 점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효과들. 그리고 이 조수들을 놓으면은 이게 6라운드에 그 조수에 위치한 옆 칸에 이 보상들을 받습니다. 여기는 뭐 톱니, 여기는 전구, 여기는 이 뭐 홍보 확산 칸 하나, 신문, 이건 돈 2 받고, 모든 게 근데 언어적 요소가 이 카드밖에 없어가지고 나머지 다 아이콘화돼 있어요. 깔때기 하나 올리고, 그다음에 이 색깔들이 라운드예요. 총 1, 2, 3, 4, 5, 6라운드가 있는데 이건 4라운드의 보상, 이 녹색은 6라운드의 보상, 그런 식으로 돼서 한 번 돌리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다만 이제 챙길 게 많아요. 유기적으로 보드판에 이렇게 있습니다. 1라운드 주사위를 배치해서 돈 받고요. 2라운드는 이게 이제 메인이죠. 주사위를 칸에다가 놓고요. 3라운드는 1번의 판부터 8번으로 진행이 되고요. 4라운드는 그 내가 갖고 있는 인물 칸 중에 4라고 써있는 테두리 액션을 수행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돈이 이게 엄청 부족하거든요. 대출 가져오면 돈 9원 마이너스 9점. 그리고 여기 칸을 못 메꾸면 마이너스 점수들. 이걸 가져올 수 있는 칸들은 또 따로 있고요. 가져오면은 6라운드에 1, 뭐 6라운드에 수입 1씩 늘어난다. 그런 겁니다. 수입이 재밌는 게 이게 수입을 한번 올려놓으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수입이 내려갑니다. 매 라운드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수입을 내려가는 이상만큼 먹을 수 있게끔 수입원을 이렇게 체크를 해놔야 돼요. 6라운드가 되면 1, 2, 3, 4, 5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원래 3인가 2인가 내려가거든요. 돈을 먹고. 그래서 할 것이 유기적으로 굉장히 맞물려서 재밌는 게임입니다. 여기 있는데 두 칸인가요? 2라고 써있나요? 예. 이렇게 액션을 다 수행하고 마지막에 수입 트랙이 여기에요. 여기에 내 말고 있는 이 수입에 받고 이게 두 칸 다시 내려갑니다. 여기 있으면 또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데 그래서 내려가기 전에 이런 수입원들, 이 토큰들을 얻을 수 있는 액션 칸에, 수입원들을 얻을 수 있는 액션 칸으로 가서, 너무 크네요. 수입원들을 얻을 수 있는 액션 칸에 가서 그것들을 채워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또 주사위 눈치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할 것 많고 주사위 눈을 높여서 내가 취하고 싶은 건 많지만 그러려면 돈도 많아야 되고 그러려면 또 대출 받아야 되고 이런 제가 좋아하는 류죠. 머리 터지는 게임입니다. 예, 이런 게 여기 두루마리 채워지는 그렇게 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할 것이 또 뒤집어졌네요. 이렇게 뒤집어지면 완성이 된 거고요. 예, 이상 크리스탈 팔라스까지 3월 발매 예정 보드게임 리스트를 다 소개해봤습니다. 이번에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게임이 좀 매니아적으로도 혹은 또 파티 게임적으로도 좀 중요한 게임들이, 좀 필요한 게임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 2인 위주, 우리 파티가 2인 위주로 게임이 돌아간다 싶으면 워터게이트, 갓 오브 워, 그 다음에 엠파이어 오브 더 노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특히 워터게이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2인풀이고요. 엠파이어 오브 더 노스는 1에서 3인까지니까 뭐 무조건 고정 2인이다 하면 워터게이트 쪽, 그리고 정치 좀 이런 거 난 실화극 좋아한다 싶으면 이런 거 하시고요. 그리고 엠파이어 오브 더 노스 같은 경우 1에서 3까지 커버가 가능하니까 나는 둘이 베스트 좋아하지만 3까지도 확장이 된다 싶으시면 그런 게임도 좋습니다. 그리고 플스
난 갓 오브 워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그러면 뭐 저 게임 괜찮죠. 그리고 파티 게임 같은 경우는 뭐 부두 프린스, 위자드, 파라노멀 디텍티브, 아주로 있는데 아주를 뭐 파티 게임으로 넣었다는 것은 파티용으로도 가지만 매니아까지도 커버가 가능하죠. 저 게임은 보드게임 난이도가 저기에 위치한 것 자체가. 그리고 5인 4, 5인 위주 최소한 모여야 되는 게임들입니다. 부두 프린스도 위자드도 그다음에 파라노멀 디텍티브도. 다만 이 차이가 트릭 테이킹을 좋아하면 부두 프린스와 위자드, 그 다음에 추리 게임 막 이렇게 막작지걸 떠들면서 찾아가는 거 좋아하면 파라노멀 디텍티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로 게임. 난 머리 쓰는 거 역시 좀 헤비한 거 좀 좋아한다 싶으시면 요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난이도가 이제 뭐 아까 말했지만 워터게이트가 그래도 저 정도의 볼륨을 치고 난이도가 좀 쉬워요. 카드가 한글화가 또 돼서 나오기 때문에, 코보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괜찮고요. 아니면은 좀 더 난이도가 좀 있어서 좀 3, 4인 베스트 그렇게 꽉 채워서 4인 베스트로 하길 원하면 크리스탈 팔라스 좋습니다. 크리스탈 팔라스 같은 경우는 그 2인이냐 3인이냐 4인이냐에 따라서 그 주사위 판, 그 밑에 깔리는 판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견제되는 재미가 유지가 되지만, 그래서 4인이서 다 채워야 재밌는 점. 뉴 프론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4인 꽉 채워서야 재밌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매일 그리고 가격들 공개된 게 지금 뭐 3가지밖에 없어요. 실은 지노타입 3월 9일까지고요 59,000원이 일반판, 82,000원이 디럭스, 배송비 포함입니다. 그리고 부두 프린스도 3월 18일까지 할인가, 갓 오브 워도 3월 20일까지 할인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월 중에 출시될 것 같은데, 특히 그 임페리얼 세틀러 북방의 제국은 다음 주 월요일 날 곧 나오기 때문에, 뭐 며칠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면 토, 일, 9일 날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가격대가 좀 착하게 나올 것 같아요. 특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감을 좀 잡고 구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일사강사 3월에 한글 출시판 게임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또 좋아하는 게임들이 많이 풍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예, 이름이 더 나왔네요. 예,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 사태라서 많은 모임들이 취소되고 보드게임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들이 또 살 게임은 사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풍성하게 또 보드게임 많이 구매하시고 재미있는 보드라이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